안녕하십니까. 네,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학산실장 문경주입니다. 32회차로 맞는 필사이언스 강연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박사를 마치시고 현재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돕는 쓰레기 해설가이자 쓰레기 통역가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도 정책 현장을 아우르는 이런 활동에 환경보호 활동에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앞으로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우리 어린 친구들 보니까 플라스틱 설명하려니까 갑자기 급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어려우면 한 귀로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내용을 알기보다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과장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신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의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까지 포함해서 동향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어 플라세인에서 유래를 했고요. 만들다, 모양을 잘 만들다 이런 의미고, 이것의 명사형이 플라스티코스가 되겠고요. 이 플라스티코스가 현대에 와서 플라스틱이라는 말로 정착이 되었고요. 어쨌든 플라스틱이란 말은 모양을 쉽게 잘 만든다, 성형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가장 대표적인 성질,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로 구상하는,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 물질로 구현을 가장 구현을 쉽게 잘 할 수 있는 물질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죠. 이 말은 플라스틱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런 용도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머리로 생각했던 것을 기존의 철이나 나무나 도자기나 이런 걸로 구현을 하던 것에 비해서 플라스틱으로는 훨씬 더 쉽게 구현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쓰임새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합성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원료 조달을 합성을 해서 대량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1위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꿈의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고스란히 단점이 되는 것이죠.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은 쓰레기가 되면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다고 해서 계속 남용했던 이 플라스틱 물질이 결국은 쓰레기라는 문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성형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공식적인 용어로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10,000개 이상이, 그러니까 분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물질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합성 고분자 물질은 천연 고분자 물질이 있고 합성 고분자 물질이 있습니다. 천연 고분자 물질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에요. 녹말이라든지 나무 껍질 같은 셀룰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천연 고분자 물질이고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합성해서, 공장에서 합성해서 만든 물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합성 고분자 물질은 세분을 하게 되면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좁게 해석하면 합성 수지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성 수지거든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쓰는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경우는 합성 섬유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지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것은 합성 고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섬유나 합성 고무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페트병과 같은 것들이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오게 되면 합성 수지냐 합성 섬유냐 합성 고무냐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분해가 되어서 작은 조각이 되거나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이 나오거나 자동차 타이어 분진이 나오거나 심지어 도로가에 칠해진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오거나, 결국은 같은 조각, 그러니까 미세한 조각이 되면은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성질은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을 다 플라스틱으로 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합성 고분자 물질 전체를 플라스틱의 영역으로 봐서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도로가에 지금 페인트 칠하잖아요.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계속 떨어져 나오죠.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칠하고 있는 페인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차근차근 문제의식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애들 놀이터에 지금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타이어로 만든 거거든요. 자동차 도로에서도 타이어를 재활용한 것들을 깔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져 나오죠.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이게 길바닥에 깔았으니까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빗물을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맞는 거냐 지금, 이런 식의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좋다고 했던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요새 방바닥 닦을 때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방바닥에 닦았을 때 나오는 먼지의 대부분은 섬유 조각들이에요. 이걸 걸레로 닦아서 빨아버리게 되면 미세 섬유 조각이 결국 하수도로 내려가는 거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도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걸레를 사용해서 이걸 빠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휴지 같은 걸 이용해서 쓱쓱 닦아서 이거 쓰레기로 버려서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또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합성 고분자 물질이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성 수지를 조금 더 또 설명을 더 드리면, 수지, 한자로 하게 되면은 나무의 지방, 나무의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합성 수지가 있으니까 천연 수지도 있겠죠. 원래 천연 수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송진이죠. 고무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면 나오는 게 천연 고무죠. 그래서 천연 수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보호물질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천연 수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합성 수지인 플라스틱은
지구의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를 상처내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수지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들을 이어붙여서 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위 분자 하나가 있겠죠. 이것을 모노머 혹은 단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자들을 이어붙인 거죠.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들을 이어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 폴리에틸렌이 되는 거죠. PE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 되는 겁니다.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분자를 이어붙이게 되면 폴리프로필렌 PP가 되는 거고요. PS는 스트렌이라는 분자를 이어붙인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위 분자를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길게 이어붙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이렇게 분자들 이어붙이는 것을 폴리머라이제이션, 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을 뜻할 때 앞에 다 P가 붙잖아요. 이게 중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P자 뒤에 있는 이 분자를 중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P는 에틸렌을 중합시킨 거고 PP는 프로필렌을 중합시킨 것이고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앞에 P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99%는 다 석유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석유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땅 속에서 석유를 캐올려요. 이 땅 속에서 캐올린 석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놈들을 정유회사에서 정유공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물질들을 분해해 가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탄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분자에서 탄소가 40개 들어가 있는 분자까지, 그러니까 C1에서 C40까지 해서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차례차례로 하나씩 분리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분자가 작은 것은 낮은 온도에서 떨어져 나오고요. 탄소 분자가 많은 것은 높은 온도에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LPG라고 하는 우리 연료가 바로 석유에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분해돼 나오는 기체상의 물질이고요. 부탄가스의 부탄도 이 영역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연료가 되겠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차츰차츰 액체로 된 연료들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동류가 나오고 경류가 나오고 중류가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아스팔트가 남게 되고요. 우리가 쓰는 양초를 만드는 파라핀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마지막에 찌꺼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1800년대 중후반에 석유가 처음으로 우리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석유가 처음으로 상용화되었을 때 뭘 썼냐? 등유를 썼어요. 등유가 뭐냐? 불 밝히는 용도로 쓴 것이죠. 그러면 등유가 나오기 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뭐였느냐? 고래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석유가 고래를 살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에서 등유가 상용화되면서 더 이상 위험하게 고래를 잡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석유가 상용화되면서 비로소 고래는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초기에 석유를 이렇게 정제해서 분리해냈을 때 휘발유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나프타 혹은 납사라고 하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납사고요. 독일어 발음으로는 나프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취향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정유 공정에서 나프타가 분리되어 나왔을 때 이 나프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라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 석유 정제 공정에서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태워서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용해보자라고 해서 나프타를 가지고 뭔가 한번 다시 물질을 분해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석유화학 산업이고요.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석유 정제 공장에서 나오는 나프타라고 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물질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야, 플라스틱이 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고 되게 욕을 얻어먹는데 우리도 사실은 재활용이야.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의 결과물이 플라스틱이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프타를 가지고 활용해서 다양한 석유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퇴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석유도 없애야 돼. 그래서 화석 연료를 다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석유가 에너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이렇게 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에 지금 석유가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잉크라든지 그다음에 접착제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들 대부분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온 것을 원료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우리 문명에서 퇴출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화학 물질은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석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식물을 원료로 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막대한 화학 물질을 식물을 원료로 해서 과연 조달이 가능하겠느냐? 식물을 원료로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만큼 나무를 많이 베내야 될 텐데 이것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탈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같은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 나무를 덜 사용하게 되면서 숲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초기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은 플라스틱 자체가 또 환경 파괴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그러면 다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소재로 가야 될 텐데 이 소재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 결국 천연 원료로 사용해야 되고 천연 원료 사용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년 전에 부딪혔던 문제 숲의 파괴는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라는 문제로 또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그래도 강의에서 남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 얘기들 워낙 많이 듣는 얘기니까요.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플라스틱의 이 종류 요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강의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원료가 뭐냐? 석유로 만드느냐 아니면 식물을 원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그다음에 식물 원료 기반의 플라스틱 이렇게 종류가 2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자연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미생물에 의해서 빨리 분해가 되냐 분해가 되지 않느냐. 빨리 분해가 되는 것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난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난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이에요. 분해는 돼요. 플라스틱은 분해는 되는데 인간이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분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 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어치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들의 결합 구조가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나중에 미생물이 먹어치우면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백 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아니라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데 아주 오래 걸리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생분해가 되지 않는 난분해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그룹은 네 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석유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우리가 사용하는 99%의 플라스틱이 바로 이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위로 올라가 볼게요. 뭐예요? 식물을 원료로 한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다 분해가 될 거다. 아닙니다.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그냥 석유로 만든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면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식물을 원료로 하더라도 그렇게 분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면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혹은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분해가 잘 안 되는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은 바이오 원료를 20% 이상 사용하면은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원료가 100%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석유 원료와 식물 원료를 섞으면 이것을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식물 원료가 20% 이상은 사용이 되어야 바이오 베이스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분리 배출 표시에서 바이오 P, 바이오 PP, 바이오 페트 이렇게 재질 표시가 붙는 것은 바로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해도 잘 안 되는 플라스틱을 왜 만드는 거냐? 그냥 원료를 대체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또한 장점은 있어요. 일단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재활용 체계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태웠을 때 식물을 원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태웠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을 태우게 되면 역시 CO2가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태웠을 때의 온실가스가 탄소가 배출되면은 이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태웠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원료로 만든 저 바이오 플라스틱은 분해는 잘 되지 않지만 쓰레기로 처리했을 때 태울 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식물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표주자가 PLA라고 하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옥수수라든지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드는 이 플라스틱인데요. 이 PLA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바로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마지막 그룹이 석유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우리 고정관념이 있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은 식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냥 분해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들기만 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거는 석유를 원료로 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의 종류가 4그룹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석유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그룹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을 원료로 한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식물을 원료로 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석유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이 3개의 그룹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이 너무 커요.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 3개 그룹의 플라스틱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써버려요. 그러면은 의미 전달이 대화가 안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절반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이때 정부에서 발표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을 얘기해요. 석유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니까 석유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든 업체들도 정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책을 발표했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앞으로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용어로, 그러니까 특정 플라스틱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지를 자세하게 밝혀줘야 서로의 의사 전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자가 이어져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이나 가지형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를 열가소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거물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열경화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열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녹아요.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녹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면 오히려 더 딱딱해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재활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은 열을 가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경화성 수지는 안 녹으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수시에 국한되고요. 가정용으로 흔히 많이 사용한 멜라민 수지 있잖아요. 멜라민 수지가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예요. 그러니까 멜라민 수지는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열경화성 수지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플라스틱의 역사는 지금 벌써 30분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여기 파일을 받아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고요. 1950년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톤이었는데요. 2015년이 되면 약 4억 톤으로 65년 만에 사용량이 200배가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4억 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면 어떤 데는 3억 2천만 톤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3억 8천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땐 왜 이런 숫자의 차이가 발생하냐면 생각하는 플라스틱이 달라서 그래요. 3억 2천만 톤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합성 수지 생산량을 의미한 것이고요. 3억 8천만 톤이라고 얘기한 곳은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까지 다 포함시켜서 플라스틱 생산량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4억 700만 톤이라고 발표한 것은 플라스틱에 첨가제까지 들어간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만든 플라스틱 원료에
첨가제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첨가제까지 집어넣은 양을 보는 게 더 정확한 양이고요. 저기서 이 4억 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첨가제까지 포함된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65년 만에 사용량이 200배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사용량이 끝없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플라스틱인데 쓰레기 관리는 가장 되지 않는 물질이 또한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67년 동안에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단 10%만이 재활용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아니면 투기가 되면서 투기된 쓰레기의 일부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올 초에 OECD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까지 나온 국제기관의 보고서 중에서 가장 최신 보고자료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요. 이것이 2060년이 되면은 12억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는 그냥 이렇게 한 게 꿈깨라고 앞으로도 플라스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보다는 저개발 국가들에서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인도에서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를 이끌게 될 것이고요. 용도별로 보게 되면은 역시 포장재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포장재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포장재는 뭘 말하느냐?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일회용 컵, 일회용 비닐봉투, 과자봉지, 라면봉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포장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포장재가 플라스틱에서 다수를 차지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포장재는 대부분 뭡니까? 일회용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포장재 산업의 증가가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를 이끌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결국은 생산과 소비 모델에서 일회용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일회용 컵을 텀블러로 대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일회용 배달 용기를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소주 맥주병처럼 계속 씻어서 재사용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 매장처럼 소비자가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많이 만들어 준다든지 어쨌든 한 번 쓰고 버리는 용도가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의 소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 거냐?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빨리 뭔가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OECD 보고서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9%가 재활용이 되는데 2060년이 가더라도 재활용률은 17%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재활용률이 증가를 했지만 동시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총량이 증가하면서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투기되는 쓰레기의 총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플라스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019년 기준으로 18억 톤인데요. 이것이 2060년이 되면 43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7억 3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보다도 2배 이상의 양을 내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한 전망도 내놓았는데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인데요. 이건 2060년이 되더라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양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이게 환경에 반드시 바람직할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맹목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양만 늘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을 옥죄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무조건 닥치고 전환해 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숲을 파괴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절감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숲이 파괴되면서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맹목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효과를 최대화하려면은 식물 원료 조달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요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톤 발생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딱 2배 증가했어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10년 동안 43% 증가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2004년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정해진 거고요. 크기에 따라서 매각부터 시작해서 나노 단위까지 분류가 되는데 요즘 나노 플라스틱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미세 플라스틱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노 플라스틱 문제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 나노 플라스틱이냐?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나노 플라스틱의 발생 현황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그 발생 당시에 배출 당시에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은 크기로 배출되면 이게 1차 미세 플라스틱이고 1차 미세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빨래하면서 나오는 섬유 조각,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분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소비생활 과정에서 바다로 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세탁기에 빨리 필터를 달아서 세탁수가 내보낼 때 미세 섬유를 걸러주는 그런 장치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다 플라스틱 배출량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OECD 보고서에서 나온 양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리되지 않아서 환경에 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2200만 톤인데 2200만 톤의 플라스틱 중에서 600만 톤 정도가 물로 들어가고 있고요. 물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170만 톤 정도가 최종적으로 바다에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800만 톤, 지금 막 1200만 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됐다. 왜? 강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다 쓰레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다. 강으로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상당히 그냥 깔아져 버려요. 강 밑으로. 그리고 강에 여전히 떠 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양은 극히 일부 부분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아니라 강의 미세 플라스틱 이슈로 와야 돼요. 이게 강의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수돗물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다로 가게 되면 다 태평양으로 가서 그 태평양의 쓰레기섬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 태평양의 쓰레기섬이 되는 플라스틱은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 육지에서 나간 쓰레기는 우리나라 인근의 바다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북태평양의 쓰레기 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쓰레기는 결국 우리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북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는요. 육지에서 나간 쓰레기가 주범이 아니고 어구예요. 어구. 양식용 부표라든지 어민들이 버린 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태평양 쓰레기 섬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해양생물의 피해이죠. 거물 같은 것에 해양생물들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령 고스트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마다 고스트피싱으로 수십만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이 미역인데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두 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비닐봉투를 해파리하고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됩니다.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이죠.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주어서 새끼한테 먹이는 장면이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의 위장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가게 되면 해양생물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인간의 몸에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생물체의 몸이 쉽게 들어오게 되면은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온다. 두 번째,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아니면 미세 세균들이 플라스틱에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의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유해 물질과 유해 세균들이 한꺼번에 딸려 들어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졌을 때 단순히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라는 화학 물질이 바다에 풀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그랬을 때 대부분 걱정하는 게 환경 호르몬이었잖아요. 비스페놀이라든지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을 걱정했는데 이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간 첨가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첨가제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에서 바다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은 다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과 관련된 쟁점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다 플라스틱 쟁점에서 옮겨져야 돼요. 원래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종이컵 안쪽에 있는 비닐 코팅으로부터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2조 개 이상 떨어져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인간의 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가서 그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산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달 용기 문제도 다시 봐야 되겠죠. 지금 플라스틱 일회용기에 뜨겁게 조리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달 문화가 지금 점점 확산되면서 배달 음식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비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 세대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쓰레기가 잘못하면 바다로 가게 되고 바다에서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때문에 내가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소비의 변화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관련된 쟁점들은 바다 미세 플라스틱 쟁점에서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다 문제가 될 것이냐?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50 마이크로미터 미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하고요. 나노 단위니까 1 나노미터,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 미만 크기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흡수되어서 우리 몸에 잔류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그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 호흡으로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쟁점에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간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 분진들이 대기 중에 날리게 되고 실내에서 우리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들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놈들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지금.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를 발생할 거냐? 일단 실험실 연구 단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폐 증상이 늘어날 수 있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뇌졸중의 비율이 뇌졸중에 걸리는 비율이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려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몸에 잔존할 거냐?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그러면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가 되고 있고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잔존이 되고 혹은 얼마가 다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언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되면서 좀 더 확실한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요. 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너무 과도한 공포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성은 빙산의 일각이었더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더라. 이 둘 중에 하나로 어딘가의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이것은 쉽게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플라스틱이 영양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많이 흡수되어서 우리 몸이 더 튼튼해질 리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어떠할 거냐의 문제가 될 거고요. 어쨌든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는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우리 소비 습관들을 어쨌든 최대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녀라 혹은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로 배달시키는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럼 탈플라스틱은 가능할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55분 지났네요. 5분 안에 탈플라스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략이 포괄 전략이에요. 3R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Reduce, Reuse, Recycle.
그러니까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replace입니다. 대체하자. 플라스틱을 대체하자. 뭘로 대체할 거냐? 천연 소재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자. 종이로 대체하거나 목재로 대체하거나 유리로 대체하거나 금속으로 대체하자. 아니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이제 리플레이스 전략이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료를 했을 때의 포알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전 전략이 되겠죠. 줄이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많아져서 무포장 제품이나 리필 제품의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포장재가 아니라 재사용 포장 용기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잘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등등이 있는데 좀 넘어가고,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우리 플라스틱 문제의 대안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에 투기되었을 때 분해가 잘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인정을 한 조건은 58도 조건에서 6개월 동안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58도 조건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서는 그보다 온도가 훨씬 낮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미생물의 활동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분해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확인한 조건만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에 투기가 되었을 때 분해가 그렇게 빨리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개월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 6개월 이내 짧은 기간 동안에 분해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분해와 관련된 그 기능의 성능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CJ에서 밀고 있는 건 PHA라고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 얘는 국제적으로 6개월 안에 분해가 잘 된다 라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PHA라고 하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그 대장균에서 추출해요. 미생물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플라스틱을 배양하는 미생물을 찾아내가지고 이놈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이놈을 짜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PHA인데요. 생분해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게 플라스틱의 생분해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이에요. 분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잘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비닐에서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려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딜레마가 이런 것이죠. 분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회용품 위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보급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왜? 오래 쓰는 제품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어쨌든 이 기능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잘 썩으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분해가 잘 안 되는, 하여튼 뭐 이런 두 가지 모순되는 두 얼굴을 가지는 이중인격의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문제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쓰레기를 요즘 다 소각을 하는 추세인데요. 소각을 하게 되면은 분해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 환경에 투기가 되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일반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일반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에서는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거든요. 이 체계에서는 생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기능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립인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옹호하는 그룹에서는 분해가 잘 되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을 따로 모아서 매립장에 보내면 잘 썩으니까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좁게 보는 것이죠. 단면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해가 잘 안 되어서 문제니까 분해가 잘 되어서 빨리 썩어 없어지면은 친환경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잘 썩는 물질을 매립장에 묻어버리게 되면은 매립장 땅 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메탄이라는 가스가 생성되잖아요. 매립가스죠. 메탄은 이산화탄소 21톤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무슨 친환경적인 설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매립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분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혹은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혼선의 원인은 뭐냐? 기업들의 마케팅 때문인 거예요. 기업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마케팅을 해요. 자기가 밀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이 대립하는 것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은 너무 좋으니까 빨리 보급해야 된다. 혹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플라스틱이니까 이 그린의식이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의 보급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장점을 발휘하는 분야에 보급을 해주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우선 보급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석유로 만든 일반 플라스틱은 어쨌든 재활용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굳이 재활용이 안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 체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맞는 것이고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투기가 많이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구들, 낚시, 그 다음에 농업용 멀칭 비닐 바닥에 까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에 투기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보다는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는 게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어려워서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특히 태워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는 식물 원료,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으로 빨리 대체해 가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자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보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순환경제 모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거냐? 일단은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의 양은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석유 원료의 플라스틱은 우리 문명에서 퇴출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퇴출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식물원료 조달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대체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플라스틱의 순환 구조를 최대한 만들어서 계속 돌려서는 모델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플라스틱을 순환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점이 발생하죠. 플라스틱의 순환을 하게 되면 일단 환경에 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롭게 투입해야 될 플라스틱 원료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투입해야 될 플라스틱의 양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식물 원료를 대체시켜야 지속 가능한 원료 조달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려면은 결국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돼요. 두 번째, 플라스틱이 100%에 가깝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이 환경에 투기되는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탈플라스틱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플라스틱 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불가능해요.
즉 플라스틱은 우리 문명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를 전혀 1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탈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자체가 없는 세상으로 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가자. 그러니까 인간과 인류 문명과 플라스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탈플라스틱 이 사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려면 일단 줄여야 된다. 두 번째, 100% 재활용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환경에 투기되는 양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전략과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만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강의하시겠습니다.